자, 계속해서 이제 재산세계 산출 과정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과세 표준 나와 있죠?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토지나 건물은 곱하기 7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은 얼마? 곱하기 60.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만 계속 배우시는 거야. 시칠, 시륙 해서 항상 문제 딱 뜨게 되면은 키워드 몇 개 떠오르고 가셔야 돼.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걸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얼마? 100분의 70 해서 옳은 표현.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7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망할 놈들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하면 이게 뭐랑 취득세랑 헷갈리는 거야. 취득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가격, 어떤 경우 국외 판법 공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 3번이라고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취득세하고 같이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100분의 70 응용 들어간 거야. 이게 뭐냐면은 시가 표준액이랑 같은 말이 뭐가 된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시가 표준액. 건물은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인데 그건 출제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개론 할 때도 나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토지 가격의 공시체계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뭘 결정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시군구청 등이 요걸 기초로 해서 뭘 결정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한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주택 가격을 결정을 하면 시군구청 등이 뭘 결정한다?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을 한다. 공동주택은요,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이게 이제 학개론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하고 시군구청장이 하고,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달리 표현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 나중에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합쳐서 과세 표준을 잡는 것이 아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건 토지는 따져 물을 것도 없어. 분리과세는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한다.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은 합해서 다 과세 표준을 잡는다. 그리고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별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럼 시험 문제 뭘 뽑겠어요? 주택을 뽑는다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그 단어 안에 모든 의미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나와도 답이 안 되는 거야. 가볼까요? 자,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얻었다. 그 세율을 적용을 한다. 똑같은 논리구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각각 그것을 그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요건 이제 세 개는 깔아주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이건 진짜 생각 여러 개 해봐야 돼.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써있잖아. 합산 어떻게 한다? 합한 가액. 그래서 내가 안양시에 부속 토지를 한 5개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필지를 다 합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재산세 계산을 하게 된다. 별도 합산에서 별 차원에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합쳐서 과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지금 농지임야 목장용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재산세를 계산을 해내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모두 합한 금액 해서 틀렸죠?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낸다라는 내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택밖에 따져 물을 게 없습니다. 왜? 토지는 그 용어 안에 모든 의미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좀만 알아도 유치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틀리게 내고 옳게 내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은 합산인지 분리인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적용한다.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 그럼 이제 전체를 합쳐서 재산세액을 결정하고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 건물 가격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에 맞춰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에서 요게 아까 설명 한번 드렸던 건데, 일단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된다. 이건 이제 주택의 정의 때문에 그래. 주택이라는 게 건물 플러스 뭐를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뽑았고요. 다시 한번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시칠, 시류. 자, 토지는 합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은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드리면,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건가요? 4%. 장장장 자동 나와야 돼. 지문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문 읽으면 안 돼요. 절대 읽으면 안 돼. 그거 공부 안 한 거야. 4%, 그럼 가장 높은 세율하면 뭐 4% 해서, 자, 장장장,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별장이라고 하는 거. 장 시리즈. 장 시리즈가 4%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 그래서 4%. 장은 뭐가 된다? 자, 사성 장군 할 때 사장 줄여서, 자, 4% 해서, 요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읽으면 안 돼. 장 나와 있죠? 답 1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응해서 가장 낮은 세율 하게 되면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4%가 아니라 0.07%. 얘기하지 마.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잖아, 자꾸.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침에 올 때 막 외워갖고 왔는데 옆에서 그냥 초를 치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 문제 높은 세율로 따지면 가장 낮은 세율. 하여튼 저분은 항상 이놈의 학원이 거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간에 거기서도 그게 떠들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거 하잖아. 학원에서도 사장 해서 4% 해서 하여튼 뭐 아는 게 있으니까 좋을 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세율 관련해서 볼까요? 자, 표준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리 나와 있죠? 자, 0.07% 적용을 해야 되죠?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나와 있죠? 해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걸 나머지를 읽고 하면 안 된다고. 일부러 이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냥 과세 표준을 쓸데없이 딱 준다고.
세율을 물어봤잖아. 과세 표준,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율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읽어볼 것도 없이 가장 높은 세율하면 장시리즈 간 거고, 가장 낮은 세율은 농지이며 목장, 용지 이렇게 간다고요. 지문을 꼼꼼히 보지 마시라고. 문제에서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문을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다 답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미리 그걸 외운 다음에 체크를 해가는 거지.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 사람들이 이걸 막 과세 표준 20억 동그라미 쳐놓고 막 생각을 해. 그냥 뒤지는 거야. 함정파면 거기 혼자 막 걸려갖고 난리를 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이제 앞으로 내릴 문제가 뭐겠어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그러면 제일 높은 세율 하면 장시리를 찾아보면 되고, 가장 낮은 세율 얘기를 하면 뭘 찾아보면 돼?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농지는 이제 전답 과수는 풀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답은 목장, 용지. 막 읽는다니까 그러면 연필 좀 갖고 하지 말라고요. 과세 표준 5천만 원 종합. 이거 그럼 이제 움찔해. 종합 합산 이거 몇 프로였지? 기억이 안 나지? 초과 누진 세율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럼 이때부터 좌절하기 시작. 나 뒤졌다. 뒤져야지. 뒤지려고 마음을 먹을 게 아니라. 근데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면 그 똑같은 문제를 아까 높은 세율 하면 낮은 세율 물어볼 테고, 그 다음에 최대 흔들어 주는 게 순서 매기는 거. 종합 합산이나 별도 합산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초과 누진 세율이니까 0.2에서 아까 0.4였나 하여튼 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외운 다음에 바로 진짜 한 3초만 이거 찍어내야지 이게 내 문제지. 읽어보시면은 1번에서 이미 좌절해버려요. 세율이 뭔지 모르겠거든. 외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알았던 건 저거밖에 없지. 자, 뭐밖에 없어요? 분리과세만 외우셨잖아. 분리과세만 외우셨잖아. 분리과세를 찾아봐야지. 농지, 임야, 목장, 용지에서 여기 나와 있구나. 분리과세 특성 토지는 초과 누진 세율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일단 니은 제거하는 거야. 니은 제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봉 가볼까요? 별장. 별장은 단일 세율이었었죠? 별장 제외니까 이거 뭐가 돼?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거죠? 그죠? 외운 걸 계속 대입하는 거라고. 나머지 공장을 모른다고. 공장을 공부를 안 했다고. 제가 아까 한 98%밖에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100%가 아니라고. 공장 몰라. 그럼 이제 얘는 아니죠. 다시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리은 빠지고 리을이 포함되는 거죠.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아까 초과 누진 세율. 단일 세율 아니라고 했었죠? 별차운원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고요. 그럼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것이고, 기역번. 디귿은 몰라도 돼. 이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100%가 아니라고. 이 공장 하나가 빠져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기본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역하고요, 리을 두 가지가 다 초과 누진 세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분리과세라는 개념만 정확히 캐치를 하고요. 아까 주택에 관해서 별장은 분리과세지만은 나머지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시기에서 디귿은 버리시고 그럼 기역, 디귿, 리을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릴게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앞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등기 안에도 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자, 이제 재산세도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실상 소유자의 범죄는 등기 등록이 된 사람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지분권자 공유 재산 중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거,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뭐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이라는 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것이고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어떤 주택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재산세 과세 객체에 대해서 재산세액 중에서 얼마? 60%는 갑에게, 40%는 누구한테? 을에게. 아까 비슷한 개념,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저 얘기 있었죠. 주택이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경우 있다. 그럼 이제 그 토지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재산세액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가액 비율로 해서 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된다. 그렇다 치고 지분권자는 뭐 답 안 돼요. 항상 나와도 답이 안 되고 거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합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합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합의는 뭐예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볼까요? 공유 재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공유와 합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이 표시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민법에서 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합유재산을 묶어서 공유재산 이렇게 잘못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답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수탁자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된다고. 신탁재산에 있어서는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자, 신탁액이 우리 학개론부터 시작을 해서 민법에서 다뤄지고 또 세법에서 다뤄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등기법도 다뤄지게 되죠. 자, 그렇다 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맡긴다. 이 사람은 위탁자, 맡아두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명의로 등기를 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권리관계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탁자가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실소유자는 누군데요? 바로 실소유자는 갑이 위탁자가 실소유자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답을 뽑는 거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이제 공식 하나 알아야 될 게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나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라고 해서 공식 하나 외우셔야 돼요. 짜증나지만 알공확사 이렇게 가셔야 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사용자라고 하는 거. 알공확사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공확사라고 해서 공식을 외우라고 색칠을 하지 말고 지금 알공확사 얼마 가면 기억 안 나겠지만 이건 워낙 중요해요. 이게 답도 한번 됐었고 이건 공식으로 외우지 않으면은 중간 지문 보면서 이해해서 가기가 헷갈려. 알공확사.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등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매도인이 잔금 다 받았어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수인이 돼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세 관청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을 때는 등기 명의인 매도인이 뭐가 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사용자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알공에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미리 땡겨서 볼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와 있나요?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치 아니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어떤 토지가 미등기 토지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토지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 자,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용자를 만나서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해서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알공확사. 절대 이거 지문 읽어서는요. 이게 시험 현장에서는 3초, 2초 만에 이걸 딱 보는 순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 알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식으로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종중재산은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겠지만 법인 아닌 사람명의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종손이라고 그러나요? 종손은 이름으로 계속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종중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과세 관청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공부상 소유자를 어떻다? 납세자로 납세 의무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 중에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등기가 돼 있으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얻었다.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된다. 이 주된 상속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리고 지분이 큰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 연장자를 어떻다? 주된 상속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 어떻다?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상속은 뭐라고요? 주된 상속자.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가셔야 된다. 한 번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상속은 뭐라고요?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혹은 연장자가 어떻다? 바로 주된 상속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매수계약자라고 해서, 자, 국가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의 사용권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앞에서 취득세 공부할 때요, 무사대주라고 하는 거,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국가지자체 재산을 할부로 삽니다. 근데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때 취득세 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지금 재산세도 6월 1일 현재 재산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자, 키워드 매수계약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건 좀 어려운데 공법도시개발법에서 자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수금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선수금 미리 땡겨서 받고 나중에 준공검사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상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가 완성이 안 돼서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무상의 사용권을 교부하게 되면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 넘겨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돼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매수계약자라고 하는 거.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도시개발법 얘기가 나와야 되죠. 도시개발법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환지 방식에 따라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 설명드린 얘기인데요. 바로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요 파트는 나중에 공법 얘기,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얘기를 알면은 금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민법도 일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도 중간중간에 상당 부분 섞여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6개 과목이라고 하는 게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다 보니까 계속 이제 뺑뺑이를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이슈가 되는 거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알공학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상속에 있어서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자, 국가지자체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앞으로 하여튼 소유권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 공부하면 제일 쉽게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자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좀 뒤에가 좀 양이 되나요?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양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관련 문제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